유골이 발견됐는데 그 기다림도 지쳤고 또 국민 세금 쓴다는 문제 같은 걸로 온갖 공격이 들어오니까 이제 미수습자 가족분들이 이제 마지막 5분 남았죠. 네. 그분들이 이제 빈 관으로 장례식까지 치르고 난 뒤에 그 장례식 이전에 세월호에서 사람 뼈로 추정되는 유골이 나왔다는 사실을 숨겼다는 거예요. 근데 원래는 이제 선체조사이라는 기구가 세월호 수색하면서 같이 이렇게 유기적으로 연동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선체조사위원회에 통보를 안 하고 숨겼다는 겁니다. 이게 보니까 해수부의 소속이죠. 현장수습본부 김현태 부본부장이 이게 알리지 못하게 막았대요. 결국은 해수부인데 우리 때 착각이 있잖아요. 대통령이 바뀌면 행정부의 모든 게 다 바뀌어. 이런 거하고 똑같은 개념이야. 그건 아니고 지금까지 세월호를 담당해왔던 해수부 직원들은 그대로일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장관만 바뀐 상태인 상황인데 무슨 의도로 그걸 알리지 않았는지 가족들은 떠나려고 하고 인내의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더 이상 이제 세월호 수색하기 못할 정도가 되니까 또 오랜 시간이 걸려서 세월호를 직립해야 되는 상황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세월호 유가족 분들이 빈 관으로 이제 장례식을 치렀던 거예요. 유골 대신에 유품을 집어넣고. 네. 만약에 그 사이에 유골이 발견됐다고 그러면 선체 수색 계속해야 된다는 여론이 또 몰려들 거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걸 감춘 건지 어쩐 건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돼서 문재인 대통령이 경로하신 거예요. 본인 스스로가 세월호 대통령이라고 할 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진상조사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24일 날 국회에서 제2기 특조위 관련된 법 이게 통과되느냐 마느냐까지 연결되어 있는 부분에서 잠정적으로 기다려왔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세월호 유골이 발견됐는데 은폐를 냈다. 그래서 대통령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한 점 오유 없이 투명하게 공개하라 이런 지시를 내렸다는 거예요. 아까 명종님이 말씀하신 그 김현태 부본부장 있죠. 그 부분 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내가 책임질 테니 유골 수습 사실을 누구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현장에 있던 관계자들한테 그렇게 직접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사실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해봐야겠지만 어떻게 책임지겠다는 건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네요. 왜 그랬는지도 되게 궁금한데 예. 지금 김영춘 장관은 이 사람을 그냥 오늘 바로 해임을 해버렸어요. 예. 해임한다고 보직 해임 된 거예요. 네. 보직 해임. 그렇지만 해임을 했다고 해서 이 사람이 책임을 다 안 지고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끝까지 조사를 해서 왜 그랬는지 이유가 네. 뭔지를 파헤쳐야죠. 그렇게 하겠죠. 네. 이 사람이 기존의 해수부 공무원이었다고 하면 뭐 문재인 정부를 위해서 유골 발견된 사실을 알리지 않았겠냐.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뭔가가 있는 거예요. 네. 이유가 있겠죠. 예,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그것 때문에 선체 조사를 중단하는 만에 이런 문제만은 아닐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 난 정말 궁금해집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손목 뼈 한 점이잖아요, 지금. 그런데 이거 한 점뿐만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네. 더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해수부 전체적으로 암묵적으로 뭔가 형성되어 있는 뭔가가 있다 저는 이렇게 봐요. 이 김현태 부본부장이라는 사람이 올라온 게시물들을 보니까 503호 때부터 계속 있었던 사람이라고 하네요. 푸른나무님 말씀대로 장관만 바뀐 거예요, 해수부가. 그 실무자들은 그냥 계속 있는 것 같고. 장관들은 본인들이 장관이 되고 나면 기존에 일하던 사람들을 그 자리에 제일 잘할 테니까라고 유명하지만 어쩌면 정치권에 계시는 분들은 세월호의 의혹에 대해서 다 모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체조사위원회건 뭐건 간에 구성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이 정말로 세월호에 제기된 의혹들을 다 알고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세월호 문제는 유가족 분들이 저렇게까지 오랜 시간 동안 투쟁하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의혹들이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안일하게 알아서 잘 해주겠지라고 뭔가를 맡긴다고 하는 것 자체는 저는 굉장히 불편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대통령 입장에서도 정말 격노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런 사안이 아닌가 싶어요. 미디어 오늘 정상근 기자 출동. 네, 안녕하십니까. 예. 출동했어요. 그럼 뉴스를 쏟아부어 보세요. 네, 쏟아붓기 시작할까요? 예. 네,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이틀 뒤에 성형 시술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가 됐습니다. 의혹에 받았어요. 받았다는 의혹 수준인 것 같아요. 아직 이게 뭐 재판 결과가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재판요? 뭐 이 성형 시술한 걸 재판을 얘기해? 그러니까 뭐 특검에서 이제 그 박영수 특검 있잖아요. 예. 그 박영수 특검에서 일종의 이제 재판부에 제출한 수사 보고서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다는 시술을 거죠. 받았다. 네. 그러니까 세월호 참사 이틀 뒤를 좀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시면은, 예. 네, 뭐 물론 실종자 가족들은 물론이고 또 국민들도 그렇죠. 엄청나게 큰
네, 시리에 빠져 있을 때. 세수도 못할 때인데요, 이때는. 그렇죠. 아직 수백 명의 세수를 못해서 얼굴이 푸석푸석해갖고 시술을 받았나요? 글쎄요. 그 아직 수백 명의 학생들이 실종된 바로 그 상태에서 예. 시술을 받았다는 얘기인데 이게 상식적으로 믿기지 않을 정도로 네, 충격적인 얘기이기도 하죠. 최순실이 국정농단한 건 상식적으로 더더욱 못 믿어요. 그렇죠. 뭐 예, 이미 이 뭐 정도 상식에서 갖고- 많이 이 벗어나긴 정도 갖고 했지만. 우리가 놀랄 국민들 아니에요. 이제 당연한 탄핵이 조금 늦었구나. 네. 이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게 예. 다행인지 불행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게 SBS 사진 찍었는데 그 주사바늘 나온 게 이제 그 사실로 입증이 되는 거네요. 그럼. 네, 그거는 JTBC 보도였는데 네. 이제 JTBC가 그때 보도를 했던 거는 세월호 참사 당일에 시술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제 21일에 그 자국이 남아 있고, 네, 그래서 그 시술을 받기 때문에 네, 그 7시간 참사에서 동안 좀 늦었다. 7시간 동안 아무것도 못했다. 네, 바로 그런 의혹이었죠. 근데 예. 이 특검에서는 이것도 이제 증거로 활용을 하긴 했는데 이제 특검에서 본 시간은 오히려 참사가 일어난 다음 예. 이틀 뒤입니다. 근데 이 증거가 있는데 이 정황이라는 것이 이 김영재 원장과 그 부인 박채윤 씨의 행적을 특검에서 조사를 한 결과 뭐 이런 결론을 내렸다고 해요. 그러니까 김영재 원장은 2016년 4월 18일에 그 청와대 인근 커피 전문점에서 네, 커피값을 자신의 카드로 계산한 정황이 있고요. 그 커피값 결제를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청와대 관계자를 만나서 함께 청와대로 이동했다. 네, 이게 예. 이제 특검에서 밝혀낸 것입니다. 그리고 이틀 뒤인 20일에는 그 박채윤 씨의 휴대전화 위치 기록에 청와대가 있었다고 해요. 예. 그래서 특검에서는 18일에는 시술을 하고 그다음에 20일에는 그 부인인 박채윤 씨와 함께 김영재 원장이 들어가서 일종의 그 시술이 잘 됐나? 예. 뭐 그거를 이제 검사하러 들어간 거 아니었나라는 치료. 거죠. 수술 후 뒷치료. 네, 그렇습니다. 어쨌건 그렇게 된 것 같다라는 건데 그래서 뭐 그것뿐만 아니라 또 하나 좀 정황이 또 있거든요. 예. 그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4월 16일부터 무려 9일 동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외부 일정이 없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외부가 아니더라도 그 공식 일정으로 잡아놓은 게 고작 4건뿐이었다는데 그나마도 이 4건 중에서 2건이 세월호 참사 이후에 부랴부랴 잡은 일정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는 의도적으로 공식 일정을 축소를 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네, 4월 16일부터 9일이니까 네, 4월 24일까지. 예. 네, 그 축소가 기간 아니라 동안에 일정 자체를 아예 없애버렸네요. 그렇죠. 이때는 일정이 보통 없었다는 거죠. 수술하고 붓기 때문에 한 일주일 정도. 네, 그래서 시술한 자국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예. 네, 그렇게 하지 않았나 뭐 그런 얘기입니다. 또 어쨌건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지금 이틀 뒤에 이런 시술을 했다는 거는 네, 좀 개인적으로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런 분을 대통령으로 뽑자고 주장했던 그분들은 다 어디 갔어요 지금? 그러게요. 뭐 그분들 네. 중에는 뭐 보수가 혁신해야 된다면서 당을 나간 분들도 있고, 예. 네, 또 다시 그 당으로 들어간 분들도 있고. 국민들이야 속아갖고 네, 국민들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현혹돼갖고 네. 저런 분이 잘할 수 있겠구나 했고 국민들은 현혹돼서 한 것도 국민들도 이제 좀 비판받아야 마땅하지만 그렇게 주장한 사람들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측면이 있어요 국민들은. 아, 그렇죠. 그러니까 뭐 계속 2012년 대선을 돌이켜 보면은 정말 뭐 국정원 직원이 그렇게 뭐 댓글을 단 흔적들 뭐 그렇게 예. 정황이 있고 그거를 했는데 뭐 경찰이나 이런 국가 기관을 총 동원해서 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탄생 곧 된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 정말 이 국가기관 그리고 뭐 당시 여당 예. 네, 이런 쪽의 잘못들이 뭐 그냥 넘겨볼 수만은 없는 어제 한겨레 그런 상황이죠. 20일 하호영 기자 나와갖고 네. 특종 단독으로 했다 그러면서 하호영 씨가 나서 누구죠 그 국정원 여성분 김하영 씨, 김하영 네. 하호영 김하영 이상한데 좀 라임이 맞네요. 김하영 씨가 그 제보 당하고 네. 김용판 청장이 발표하는 그 며칠 동안 네, 전화 추적으로 3,000 몇 건의 전화 추적을 했더니 네. 집중적으로 이런 정보기관과 전화가 이루어졌다. 네, 저도 그 얘기를 들었는데 예. 그때 당시에 한 빌딩에서 뭐 국정원 직원 그리고 예. 경찰, 예. 경찰 고위 관계자, 그다음에 여당 뭐 이렇게 뭐 그 당시 뭐 전화가 네. 이루어졌다고요. 또 이제 선대본부 그쪽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또 얘기를 나눈 정황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은 완전 이게 국가와 뭐 여당 그리고 예.
그 국가기관까지 이제 총동원돼서 총동원인데 이런 분들 가만두면 안 된다는 거. 이런 그렇죠. 분들 속간에서 그때 당신들이 뭔 짓을 했냐 이런 걸 정리하는 게 적폐청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적폐청산도 아니고 범법자 색출. 범법이죠. 이거는 네. 국가기관에서 선거에 개입을 했다고 하면은 이건 민주주의의 근간을 드는 중죄이기 때문에 네. 네, 그리고 이런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이런 됩니다. 잘못된 것을 덮으려고 기사 쓴 기자들. 네. 예? 정상훈 기자는 안 썼어요? 뭐 바른대로 저는 얘기 안 하세요? 네, 뭐 미디어오늘을 보신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네. 네. 그거 안 썼다. 저희는 계속 의혹을 제기를 했었죠. 예 아니요로 답변했어요. 이런 옹호하는 기사 썼어요 안 썼어요? 저는 옹호하는 기사는 쓰진 않았었습니다. 네. 그럼 계속하세요. 네, 계속할까요? 네, 다음 소식 예. 바로 넘어갈게요. 예. 그 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영전을 하면서 예. 국정원에서 1억 원을 챙겨 나갔다고 합니다. 한 7개월 만에 갔죠? 네, 국정원장에 그렇죠. 있다가 6, 7개월 만에 갔는데 굉장히 짧은 시간인데다가 비서실장으로 거론도 안 되던 사람이라 어. 의외였다. 뭐 그런 평가가 당시에 되게 많았었는데. 자기가 자기한테 쏜 거예요 1억을. 국정원장에 그런, 있다가 시차로 싹 쏘고 가서 탁 받아갖고 1억을. 뭐 그런 셈이죠. 아예 뭐 들고 나간 거예요. 에휴, 진짜. 이게 뭐냐면 지난 2015년이었는데요. 그 돈을 이렇게 김기춘 들고 나갔대요? 예. 전 비서실장이 후임으로 부임을 하면서 예. 당시 국정원장이었잖아요. 예. 그래서 나갈 때 국정원 직원들한테 돈을 준비하라고 지시를 했다라고 합니다. 왜냐면 비서실장으로 조회되니까. 그렇죠. 보통 이제 청와대에 계속 상담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자기가 나에게 상담을 청와대에 해라. 가니까. 셀프 상담. 그렇죠. 이병기 이제. 바로 셀프 상담 돈을 탁 던지고 저쪽 가서 탁 받은 거야. 네, 또 이번에 또 보도가 나온 게 전후임 국정원장들끼리 이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네, 이렇게 청와대 가져가야 이게 된다. 뭐 상납을 했다. 뭐 너도 이제 앞으로 뭐 해야 될 거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인수인계를 그렇게 했다는데 이 이병기 전 국정원장은 본인이 스스로 챙겨 나갔다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한테 인수인계를 한 거야. 그렇죠. 뭐 후임이 혹시나 안 줄까봐 뭐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어쨌건 그 돈이 1억 원이라고 합니다. 네. 예. 국정원에서 이 돈 관리를 하는 이현수 당시 기초실장이 이 사실을 진술을 했고 예. 그 이병기 전 원장도 검찰에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보이는데 예. 그 다만 이병기 전 원장은 이 돈을 국정원 직원들 경력금으로 썼다 이렇게 진술했대요. 예. 하지만 국정원 관계자들은 이 돈을 본 적도 없고 받은 적도 본 적도 없다고 없대요? 합니다. 네. 그래서 국가의 재정이 특히 안보를 위해서 써야 될 돈을 이렇게 뭐 자기 쌈짓돈 가져가듯이 이렇게 챙겨 나간 정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이 1억 원이요. 네. 그 연봉 한 4천만 원 받는 직장인들. 그러니까 대졸하고 한 4, 5년 차쯤 직장인이겠죠. 네. 이분들이 집 하나 살려고 한 달에 100만 원씩 적금합니다. 네. 예? 100만 원 적금하기 힘들거든요. 힘들죠. 진짜 힘들어요. 네. 근데 100만 원씩 적금했고 1억 만드는데 8년 4개월 그렇죠. 이 양반들아 정신 차려. 그 돈을 7개월만 국정원장을 하고 예? 그대로 이 빼간 거죠. 청년 20대 30대 청년들이 이거 100만 원씩 내갖고 8년 4개월 만에 1억 만드는 거예요. 또 문제는 그렇게 모아도 집을 못 사요. 모으지를 못해요. 모으지를. 네, 애초에 중요한 모으지도 건. 못하고 네. 그렇게 왜냐 한 모았다고 4개월 해도 모은 다음에 굉장히 털어갖고 힘들죠. 또 여행 가고. 네, 그렇죠. 어쨌건 뭐 다들 이렇게 힘들게 사는데 에휴, 국민들이 그런 국민들이 낸 세금을 아유. 이렇게 쌈짓돈 가져가듯이 그러니까요. 가져갔습니다. 이런 사람들 이거 처벌해야 된다는 것을 정치 보복이라고 하는 사람들 누구예요? 그래서 명단 사실- 좀 얘기해 보세요. 납득이 안 가죠. 뭐 예. 명단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를 위시해서. 뭐 굉장히 많지 않나요? 예. 뭐 이명박 전 대통령도 뭐 적폐청산이 뭐 정치 보복이다 뭐 예.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그다음 또 돈 먹은 최경환 씨. 네, 예. 그렇죠. 하여튼 굉장히 좀 많죠. 사실 한쪽에 다 몰려 있어가지고 굳이 그거를 한 명씩 꺼내 와야 되나 싶기도 하고. 예. 네. 기자가 무서운 얘기하네. 그냥 통으로 그 일망타진하자 이런 얘기네요. 아니요, 뭐 일망타진하자는 얘기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한쪽에 몰려 있다라는 뭐 그런 예. 얘기입니다. 다스 비자금 특검 직무유기 공소시효 불과 3달 남았다? 네,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이거 드리면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당시 BBK 사건을 수사한 정호영 특검팀 있잖아요. 예. 이 정호영 특검팀이 꼬리곰탕 특검. 네, 그냥 이명박 대통령 당선이 불러가지고 예. 꼬리곰탕만 먹고 헤어졌다 이제 뭐 그건데. 그것만 보도됐죠? 네. 실제로는요. 이명박 대통령은 셀카 찍고 그러고 갔어요. 아 그래요. 이제 뭐 대통령이 됐으니까. 예. 그 가보를 남겨야겠다, 자기들끼리 뭐 그런 강령을 건가요? 찍고 박수 치면서 셀카 찍고 그랬어요. 네. 제가 다 알고 있어요. 제가 그 옆에 있었거든. 뭐 일종의 뭐 데스노트 같은 거예요. 네. 이렇게. 근데 어쨌거나 이 BBK 사건을 수사한 정호영 특검팀이 다스 비자금 120억을 발견을 했는데 덮었죠. 덮었죠. 네, 이거를 검찰에 인수인계하지 않고
그냥 뭐 다스 원상태로 돌려놓아라 네. 요렇게만 지시를 하고 네, 그렇게 덮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혹과 관련해서 특수 직무유기 혐의가 있는데 특수 직무유기 혐의. 네, 그렇죠. 네, 세다.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의 특수직무유기에 해당한다. 뭐 그런 주장이 특가법상. 있어요. 네, 형은요? 네, 센 법이죠. 예, 형은 뭐 형은 정확히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걸 좀 영혼 있게 좀 조사를 해갖고 오세요. 왜냐면 형이 좋거든 동생보다. 네, 죄송해요, 형. 네, 그 공소시효가 10년이래요. 공소 얼마 안 남았네 이제. 그렇죠. 이제 2008년 2월이니까. 2008년 2월 21일에 그 특검에서 결과 발표를 했거든요. 그때를 계산하면 2018년 2월 21일이 됩니다. 2월 20일. 최순실 이거 보면 모르겠네. 아이고 참 큰일 났네 이거. 아이고 어떡하나. 네, 아이, 그렇죠. 참. 근데 하지만 이번에는 큰일 났네. 하여튼 국민들 입장에서 큰일이 난 거죠. 네. 뭐 이에 따라서 검찰 안팎에서 이 정호영 특검팀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예. 그 한겨레에 따르면 그 한 검사는 이 120억 다스 비자금과 관련해서는 검찰이 수사 개시를 하고도 남을 만큼 네, 여러 의혹과 단서들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예. 이거는 뭐 특가법상 네, 그 특수직무유기에 해당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왜 검찰에서 중앙지검에서 수사를 안 한다 그러죠? 안 해요. 심지어 지금 검찰은 BBK 특검의 그 수사 기록도 들춰보지 않았다라고 하는데요. 왜냐면 그 다른 검찰을 쳐야 되기 때문에 그런가요? 다른 검사를? 그렇죠. 뭐 한겨레 분석에 따르면 예. 이 변창훈 검사가 사망을 한 이후에 그러니까 변창훈 검사가 국정원에 파견을 갔다가 예. 그 국정원 수사를 하면서 이 변창훈 검사 수사를 했는데 투신을 했잖아요. 예. 그래서 그 사망한 이후에 검찰 내부의 기류가 좋지 않아서 네, 이번에도 그 뭐랄까 하여튼 당시 특검을 조사를 하게 되면 특검에도 당시 파견을 간 검사들이 있으니까 예. 그 검사들을 조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근데 당시 갔던 검사들이 지금 이제 박정식 현 부산고검장, 네 그리고 차명기 수원지검 1차장, 그 조재빈 대검 연구관 이렇게 나름 검찰의 고위급 예. 인사들로 포진이 돼 있답니다. 그래서 검찰이 자기 스스로 검찰 조사 안 하니까 공수처 필요하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 공수처 논의도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네, 반대를 하고 있죠. 왜냐하면 자유한국당은 공수처 하게 되면 자기들이 대상되니까 반대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 정권의 뭐 고위 인사들도 수사를 네. 할 수 있는 건데 예. 네, 그것도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거부를 어쨌든 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자기 식구를 조사해야 되기 때문에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네, 그렇게 추정을 자, 하고 유소희님 있습니다. 하루 빨리 수사 개시해야겠네. 공소시효가 3개월밖에 안 남았다니. 인사하세요. 네, 감사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그 주총도 다 통과했다죠? 네, 한 5시 47분에 주총에서 의결됐다는 소식을 저도 전해드렸습니다. 네. 그 소식 듣고 첫 느낌이 어떠셨어요? 저희끼리 모여있다가 역시 그 박문진 의결 이후로 다시 한번 환호성이 터져나왔죠. 네. 김장겸 전 사장은 입장문을 냈는데요. 이렇게 네. 했네요. 권력으로부터 MBC의 독립을 끝까지 지켜내지 못해서 송구하다. 앞으로 권력의 공영방송 장악과 언론 탄압은 더욱 심해질 것이다. 이런 입장문을 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반복적으로 입장 표명은 했고요. 그 분의 주장이 일말의 어떤 대꾸의 가치도 없다는 거는 입장 표명을 여러 번 했는데, 이분이 계속적 반복적으로 대입시키는 것이 2008년도에 정현주 KBS 사장이 해임됐던 것을 자기가 지금 정권에 의해서 해임되는 것을 대입시켜서 계속 언론 장악의 피해자라고 주장들을 하거든요. 예. 근데 결정적으로 다른 건 두 가지입니다. 2008년도에 정현주 KBS 사장이 해임됐을 때의 KBS의 상황을 보면은 KBS의 위상이 어쩌면 그 당시가 절정기를 맞을 때였거든요. 네. 보도가 탐사 보도를 필치로 해서 굉장히 KBS의 보도가 굉장히 무르익은 시절이었고, 예. 두 번째는 내부 구성원들 사이에서 이 정현주 사장에 대한 퇴진 요구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 워낙 회사의 어떤 위상이나 이런 것들이 탄탄하던 때였는데, 다만 당시여서는 저희가 공범자라는 영화를 통해서도 한번 보셨겠지만은 정권 차원에서는 굉장히 껄끄러웠던 사장이었던 거겠죠. 예. 근데 지금 김장겸 전 사장이 자리하고 있던 MBC에 있는 정반대 상황입니다.
MBC는 어떤 뭐 신뢰도나 공정성 지수에서 뭐 최근 한 7년 동안 계속 최하위를 기록하는 엉망인 방송이 돼버렸고 예. 또 저희가 파업을 앞두고서 실시했던 내부 구성원들을 상대로 한 퇴진 요구에 대해서 이게 뭐 조합원이든 비조합원인지를 떠나가지고 임원들을 뺀 전 구성원을 상대로 물었을 때 95% 정도가 김장겸 당시 사장은 퇴진해야 된다. MBC를 위해서. 예. 정반대 상황이었던 거죠. 예. 그러니까 이분이 무슨 언론 장악의 피해자라고 계속 주장하는 거는 저희로서는 궤변으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왜 이런다고 보세요, 그러면? 글쎄요. 앞으로 이분이 해임되고 나서의 행보가 그걸 증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분이 어떤 길을 걸으려 하는 건지. 예. 뭐 저희들 내부 구성원들은 이분이 뭐 다른 뜻이 있다는 그런 속내를 읽을 수는 있지만은 뭐 어떤 뜻이요? 공개적으로 글쎄요 일단은 뭐 언론 장악의 피해자라는 그 어떤 자기 상품화가 된다면은 예. 이거를 바탕으로 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를테면 뭐 정치권으로 진입하기 위한 예. 뭐 이런 얘기들을 구성원들끼리 하고 있는데 이거는 앞으로 지켜봐야 되겠죠. 이분이 앞으로 어떤 활동들을 할지를 보면은 알겠습니다. 이분이, 예. 조금 아까 왕정명 기자가 엉망이라는 단어까지 쓰셨는데 그러니까 김장겸 전 사장은 그 엉망인 상태가 MBC의 독립 상태라고 보나 보죠? 이분의 궤적을 보면요. 지난 7년 동안의 궤적을 보면은 저희 MBC의 어떤 보도의 위상이 추락하는 방향과 이분의 자리가 올라가는 방향은 정반대입니다. 이분이 그 위로 올라갈수록 아하. MBC 뉴스의 위상은 추락했습니다. 예. 이분이 저희가 2012년대 171일 파업을 할 때에 파업에 어떤 빌미를 줬던 보도의 문제점. 이분이 당시 정치부장이었고요. 네. 그리고 이 이후로 보도국장을 거쳤고 보도본부장을 거쳤고 예, 올해 예. 2월에 사장이 예. 됐단 말이죠. 예. 이분의 위치가 위로 올라갈수록 MBC의 어떤 공영성과 신뢰도는 반대로 네. 정반대로 추락했다. 이것이 이분이 어떤 의도로다가 이렇게 망가뜨렸는지 모르겠지만은 예. 뭐 이런 지표로다가 증명이 된다고 대단한 능력이 있는 분이네요. 능력이죠 이것도 능력이라면은 예. 이제 백종문 부사장이 사장 대행하는 체제로 가는 겁니까? 현재 법률 지위상으로 방문진에서 회사에 대한 인사권이 없는 한 새 사장이 들어와서 인사권을 지휘하지 않는 이상은 어떤 일정 부분의 과도기는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거고요. 저희는 어쨌든 김장겸이라는 사장 한 분이 자리를 떠났지만 그 김장겸 체제를 공고하게 구축했던 어떤 임원진이나 주요 보직자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예. 저희의 싸움은 김장겸 체제의 종결 때까지다라는 것이 저희의 확고한 입장입니다. 근데 노조 파업은 15일 날 종료할 예정 뭐 이런 기사가 이미 났네요. 네, 근데 뭐 노동법상 그 쟁의행위라는 거는 파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형태의 쟁의행위가 있는데 예. 저희들의 정확한 것은 총파업이라는 쟁의행위는 일단 중단은 하지만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장겸 체제가 종결이 될 때까지는 우리의 쟁의행위는 멈추지 않는다. 예. 그래서 뭐 저희가 조직 정상화가 돼서 더 이상 쟁의행위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이 됐을 때는 예. 저희 조합 차원에서 아마 그 쟁의행위의 종결을 선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조직 정상화는 결국 새 사장이 취임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이제 인사권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 어떤 조직이라는 것이 결국 사람의 문제잖아요. 네. 사람의 네. 문제니까 새로운 사장이 오셔가지고 어떤 MBC의 앞으로 공정성과 공영성 이런 것들을 회복할 만한 조직을 새롭게 꾸리는 순간이 예. 어떤 종결 선언의 시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새 사장으로는 누가 적합하다고 보세요? 저희는 뭐 기자나 PD 뭐 여러 직군별로 뭐 생각하는 게 다를 것 같지만 결국 하나거든요. 저희가 이제 공영방송이라는 가치라는 것을 한번 굉장히 막연하게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번 네. 파업을 통해서 공영방송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소유 구조의 문제가 아니라
공영성이라는 역할의 문제라는 것을 저희 구성원들 전체가 체감을 하게 됐던 것이고 예, 예. 그걸 바탕으로 그럼 그 가치 실현을 하기 위한 이른바 공정방송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건 구성원들에게 다양한 의견들을 소통할 수 있게끔 해주는 통로를 열어주고 그것을 예. 발휘할 수 있는 예. 어떤 근로적, 노동적 조건을 만들어주는 거라면은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실 만한 분으로 오는 거를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죠. 언론계 주변에서는 MBC 출신이고 지금 JTBC 보도부문 사장으로 있는 손석희 사장이 MBC 사장으로 오는 거 아니냐 이런 소문들이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저도 뭐 그런 소문들은 들었는데 그거는 뭐 저희도 관찰자 중에 한 명이지 저희가 아하. 뭐 어떻게 그거에 대해서 의견을 뭐 그럴까라고 뭐 그럴까 아닐까 뭐 저희들끼리 그 정도 얘기만 하지 뭐 저희가 지금 답을 드리기는 어려운 입장이겠죠. 만약 온다면 환영이십니까? 저 개인적인 질문을 한다면은 저는 손석희 선배를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선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켜보죠.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네. 네, MBC의 왕종명 네, 기자협회장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그 주총도 다 통과했다죠? 네, 한 5시 47분에 주총에서 의결됐다는 소식을 저도 전해드렸습니다. 네, 그 소식 듣고 첫 느낌이 어떠셨어요? 저희끼리 모여 있다가 역시 그 박문진 의결 이후로 다시 한번 환호성이 터져 나왔죠. 네. 김장겸 전 사장은 입장문을 냈는데요. 이렇게 네. 했네요. 권력으로부터 MBC의 독립을 끝까지 지켜내지 못해서 송구하다. 앞으로 권력의 공영방송 장악과 언론 탄압은 더욱 심해질 것이다. 이런 입장문을 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저희가 반복적으로 입장 표명은 했고요. 그 분의 주장이 그 일말의 어떤 대꾸의 가치도 없다는 거는 입장 표명을 여러 번 했는데 이분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그 대입시키는 것이 2008년도에 정현주 KBS 사장이 해임됐던 것을 자기가 지금 정권에 의해서 해임되는 것을 대입시켜서 계속 언론 장악의 피해자라고 주장들을 하거든요. 예. 근데 결정적으로 다른 건 두 가지입니다. 2008년도에 정현주 KBS 사장이 해임됐을 때의 KBS의 그 상황을 보면은 KBS의 위상이 어쩌면 그 당시가 절정기를 맞을 때였거든요. 네. 보도가 탐사 보도를 필치로 해서 굉장히 KBS의 보도가 굉장히 무르익은 시절이었고 예. 두 번째는 내부 구성원들 사이에서 이 정현주 사장에 대한 퇴진 요구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 예. 워낙 회사의 어떤 위상이나 이런 것들이 탄탄하던 때였는데 다만 당시여서는 뭐 저희가 공범자라는 영화를 통해서도 한번 보셨겠지만은 정권 차원에서는 굉장히 껄끄러웠던 사장이었던 거겠죠. 예. 근데 지금 김장겸 전 사장이 자리하고 있던 MBC는 정반대의 상황입니다. MBC는 어떤 뭐 신뢰도나 공정성 지수에서 뭐 최근 한 7년 동안 계속 최하위를 기록하는 엉망인 방송이 돼버렸고 예. 또 저희가 파업을 앞두고서 실시했던 내부 구성원들을 상대로 한 퇴진 요구에 대해서 이게 뭐 조합원이든 비조합원인지를 떠나가지고 임원들을 뺀 전 구성원을 상대로 물었을 때 95% 정도가 김장겸 당시 사장은 퇴진해야 된다. 예, 미래를 예. 위해서. 예. 그러니까 정반대 상황이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이분이 무슨 언론 장악의 피해자라고 계속 주장하는 거는 저희로서는 궤변으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왜 이런다고 보세요, 그러면? 글쎄요. 앞으로 이분이 해임되고 나서의 행보가 그걸 증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분이 어떤 길을 걸으려 하는 건지. 예. 뭐 저희들 내부 구성원들은 이분이 뭐 다른 뜻이 있다는 그런 속내를 읽을 수는 있지만은 뭐 어떤 뜻이요? 공개적으로 글쎄요 뭐 일단은 뭐 언론 장악의 피해자라는 어떤 자기 상품화가 된다면은 예. 이거를 바탕으로 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를테면 뭐 정치권으로 진입하기 위한 예. 뭐 이런 얘기들을 구성원들끼리 하고 있는데 이거는 예. 앞으로 지켜봐야 되겠죠. 이분이 앞으로 어떤 활동들을 할지를 보면은 알겠습니다. 이분이, 예. 조금 아까 왕종명 기자가 엉망이라는 단어까지 쓰셨는데 그러니까 김장겸 전 사장은 그 엉망인 상태가 MBC의 독립 상태라고 보나 보죠?
이분의 궤적을 보면요. 지난 7년 동안의 궤적을 보면은 저희 MBC의 어떤 보도의 위상이 추락하는 방향과 이분의 자리가 올라가는 방향은 정반대입니다. 이분이 그 위로 올라갈수록 아하. MBC 뉴스의 위상은 추락했습니다. 예. 이분이 저희가 2012년도에 171일 파업을 할 때에 파업에 어떤 빌미를 줬던 보도의 문제점. 이분이 당시 정치부장이었고요. 네. 그리고 이 이후로 보도국장을 거쳤고 보도본부장을 거쳤고 예, 올해 예. 2월에 사장이 예. 됐단 말이죠. 예. 예, 이분의 위치가 위로 올라갈수록 MBC의 어떤 공영성과 신뢰도는 반대로 네. 정반대로 추락했다. 이것이 이분이 어떤 의도로다가 이렇게 망가뜨렸는지 모르겠지만은 예. 뭐 이런 지표로다가 증명이 된다고 대단한 능력이 있는 분이네요. 능력이죠 이것도 능력이라면은 예. 이제 백종문 부사장이 사장 대행하는 체제로 가는 겁니까? 현재 법률 지휘상으로 방문진에서 회사에 대한 인사권이 없는 한 새 사장이 들어와서 인사권을 지휘하지 않는 이상은 어떤 일정 부분의 과도기는 불가피할 예. 수밖에 없다라고 예. 보는 거고요. 예. 저희는 어쨌든 김장겸이라는 사장 한 분이 자리를 떠났지만 그 김장겸 체제를 공고하게 구축했던 어떤 임원진이나 주요 보직자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예. 저희의 싸움은 김장겸 체제의 종결 때까지다라는 것이 저희의 확고한 입장입니다. 근데 노조 파업은 15일 날 종료할 예정 뭐 이런 기사가 이미 났네요. 네, 근데 뭐 노동법상 그 쟁의행위라는 거는 파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형태의 쟁의행위가 있는데 예. 저희들의 정확한 것은 총파업이라는 쟁의행위는 일단 중단은 하지만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장겸 체제가 종결이 될 때까지는 우리의 쟁의 행위는 멈추지 않는다. 예. 그래서 예. 뭐 저희가 조직 정상화가 돼서 더 이상 쟁의 행위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이 됐을 때에는 저희 예. 조합 차원에서 아마 그 쟁의 행위의 종결을 선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조직 정상화는 결국 새 사장이 취임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이제 인사권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 어떤 조직이라는 것이 결국 사람의 문제잖아요. 네. 사람의 문제니까 새로운 사장이 오셔가지고 어떤 MBC의 앞으로 공정성과 공영성 이런 것들을 회복할 만한 조직을 새롭게 꾸리는 순간이 예. 어떤 종결 선언의 시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새 사장으로는 누가 적합하다고 보세요? 저희는 뭐 기자나 PD 뭐 여러 직군별로 뭐 생각하는 게 다를 것 같지만 결국 하나거든요. 저희가 이제 공영방송이라는 가치라는 것을 한번 굉장히 막연하게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번 네. 파업을 통해서 공영방송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소유 구조의 문제가 아니라 공영성이라는 역할의 문제라는 것을 저희 구성원들 전체가 체감을 하게 됐던 것이고 예, 예. 그걸 바탕으로 그럼 그 가치 실현을 하기 위한 이른바 공정방송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건 구성원들에게 다양한 의견들을 소통할 수 있게끔 해주는 통로를 열어주고 그것을 예. 발휘할 수 있는 예. 어떤 근로적, 노동적 조건을 만들어주는 거라면은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실 만한 분으로 오는 거를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죠. 언론계 주변에서는 MBC 출신이고 지금 JTBC 보도부문 사장으로 있는 손석희 사장이 MBC 사장으로 오는 거 아니냐 이런 소문들이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저도 뭐 그런 소문들은 들었는데 그거는 뭐 저희도 관찰자 중에 한 명이지 저희가 아하. 뭐 어떻게 그거에 대해서 의견을 뭐 그럴까라고 뭐 그럴까 아닐까 뭐 저희들끼리 그 정도 얘기만 하지 뭐 저희가 지금 답을 드리기는 어려운 입장이겠죠. 만약 온다면 환영이십니까? 저 개인적인 질문을 한다면은 저는 손석희 선배를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선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켜보죠.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이렇게 쌈짓돈 가져가듯이. 그러니까요. 가져갔습니다. 이런 사람들 이거 처벌해야 된다는 것을 정치 보복이라고 하는 사람들 누구예요? 그래서 명단 사실- 좀 얘기해 보세요. 네, 납득이 안 가죠. 뭐 예. 명단.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를 위시해서 네, 뭐 굉장히 많지 않나요? 예. 뭐 이명박 전 대통령도 네, 뭐 적폐청산이 뭐 정치 보복이다 뭐 예.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그다음 또 돈 먹은 최경환 씨. 네, 예. 그렇죠. 하여튼 굉장히 좀 많죠. 사실
한쪽에 다 몰려 있어가지고 굳이 그거를 한 명씩 꺼내 와야 되나 싶기도 하고. 예. 네. 기자가 무서운 얘기하네. 그냥 통으로 그 일망타진하자 이런 얘기네요. 아니요, 뭐 일망타진하자는 얘기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한쪽에 몰려 있다라는 뭐 그런 얘기입니다. 다스 비자금 특검 직무유기 공소시효 불과 3달 남았다? 네,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이거 드리면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당시 BBK 사건을 수사한 정호영 특검팀 있잖아요. 예. 이 정호영 특검팀이 꼬리곰탕 특검. 네, 그냥 이명박 대통령 당선이 불러가지고 예. 꼬리곰탕만 먹고 헤어졌다 이제 뭐 그건데. 그것만 보도됐죠? 네. 실제로는요. 이명박 대통령은 셀카 찍고 그러고 갔어요. 아 그래요. 아 이제 뭐 대통령이 됐으니까. 예. 뭐 가보로 남겨야겠다 자기들끼리 뭐 그런 강력하게 건가요? 찍고 박수 치면서 셀카 찍고 그랬어요. 네. 제가 다 알고 있어요. 제가 그 옆에 있었거든. 뭐 일종의 뭐 데스노트 같은 거예요. 네. 이렇게. 근데 어쨌거나 이 BBK 사건을 수사한 정호영 특검팀이 다스 비자금 120억을 발견을 했는데 덮었죠. 네, 이거를 검찰에 인수인계하지 않고 그냥 뭐 다스 원상태로 돌려놓아라 네. 이렇게만 지시를 하고 네, 그렇게 덮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혹과 관련해서 특수 직무유기 혐의가 있는데 특수 직무유기 혐의. 네, 그렇죠. 네, 세다.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의 특수직무유기에 해당한다. 뭐 그런 주장이 특가법상. 있어요. 네, 형은요? 센 법이죠. 예. 형은 뭐 형은 정확히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걸 좀 영혼 있게 좀 조사를 해갖고 오세요. 왜냐면 형이 좋거든. 동생보다. 네, 죄송해요, 형. 네, 그 공소시효가 10년이래요. 공소 얼마 안 남았네 이제. 그렇죠. 이제 2008년 2월이니까. 2008년 2월 21일에 그 특검에서 결과 발표를 했거든요. 그때를 계산하면 2018년 2월 21일이 됩니다. 2월 20일. 최순실 이거 보면 모르겠네. 아이고 참 큰일 났네 이거. 아이고 어떡하나. 네, 아이, 그렇죠. 참. 근데 하지만 이번에는 큰일 났네. 네. 하여튼 국민들 입장에서 큰일이 난 거죠. 예. 뭐 이에 따라서 검찰 안팎에서 이 정호영 특검팀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예. 그 한겨레에 따르면 그 한 검사는 이 120억 다스 비자금과 관련해서는 검찰이 수사 개시를 하고도 남을 만큼 네, 여러 의혹과 단서들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예. 이거는 뭐 특가법상 네, 그 특수직무유기에 해당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왜 검찰에서 중앙지검에서 수사를 안 한다 그러죠? 안 해요. 심지어 지금 검찰은 BBK 특검의 그 수사 기록도 들춰보지 않았다라고 하는데요. 왜냐면 그 다른 검찰을 쳐야 되기 때문에 그런가요? 다른 검사를? 그렇죠. 뭐 한겨레 분석에 따르면 예. 이 변창훈 검사가 사망을 한 앞으로 이분이 해임되고 나서의 행보가 그걸 증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분이 어떤 길을 걸으려 하는 건지, 예. 뭐 저희들 내부 구성원들은 이분이 뭐 다른 뜻이 있다는 그런 속내를 읽을 수는 있지만은 뭐 어떤 이 자리에서 뜻이요? 공개적으로 글쎄요 일단은 뭐 언론 장악의 피해자라는 그 어떤 자기 상품화가 된다면은 예. 이거를 바탕으로 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를테면 뭐 정치권으로 진입하기 위한 예. 뭐 이런 얘기들을 구성원들끼리 하고 있는데 이거는 앞으로 지켜봐야 되겠죠. 이분이 앞으로 어떤 활동들을 할지를 보면은 알겠습니다. 이분이, 예. 조금 아까 왕정명 기자가 엉망이라는 단어까지 쓰셨는데, 그러니까 김장겸 전 사장은 그 엉망인 상태가 MBC의 독립 상태라고 보나 보죠? 이분의 궤적을 보면요. 지난 7년 동안의 궤적을 보면은 저희 MBC의 어떤 보도의 위상이 추락하는 방향과 이분의 자리가 올라가는 방향은 정반대입니다. 이분이 그 위로 올라갈수록 아하. MBC 뉴스의 위상은 추락했습니다. 예. 이분이 저희가 2012년도에 171일 파업을 할 때에 파업에 어떤 빌미를 줬던 보도의 문제점. 이분이 당시 정치부장이었고요. 네. 그리고 이 이후로 보도국장을 거쳤고 보도본부장을 거쳤고 예, 올해 예. 2월에 사장이 예. 됐단 말이죠. 예. 예, 이분의 위치가 위로 올라갈수록 MBC의 어떤 공영성과 신뢰도는 반대로 네. 정반대로 추락했다. 이것이 이분이 어떤 의도로다가 이렇게 망가뜨렸는지 모르겠지만은 예. 뭐 이런 지표로다가 증명이 된다고 대단한 능력이 있는 분이네요. 능력이죠 이것도 능력이라면은 예. 이제 백종문 부사장이 사장 대행하는 체제로 가는 겁니까? 현재 법률 지위상으로 방문진에서 회사에 대한 인사권이 없는 한 새 사장이 들어와서 인사권을 지휘하지 않는 이상은 어떤 일정 부분의 과도기는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거고요. 저희는 어쨌든 김장겸이라는 사장 한 분이 자리를 떠났지만
그 김장겸 체제를 공고하게 구축했던 어떤 임원진이나 주요 보직자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예. 저희의 싸움은 김장겸 체제의 종결 때까지다라는 것이 저희의 확고한 입장입니다. 근데 노조 파업은 15일 날 종료할 예정 뭐 이런 기사가 이미 났네요. 네, 근데 뭐 노동법상 그 쟁의행위라는 거는 파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형태의 쟁의행위가 있는데 예. 저희들의 정확한 것은 총파업이라는 쟁의행위는 일단 중단은 하지만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장겸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24일 날 국회에서 제2기 특조위 관련된 법 이게 통과되느냐 마느냐까지 연결되어 있는 부분에서 잠정적으로 기다려왔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세월호 6월이 발견됐는데 은폐를 냈다. 그래서 대통령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한 점 오유 없이 투명하게 공개하라 이런 지시를 내렸다는 거예요. 아까 명정님이 말씀하신 그 김현태 부본부장 있죠. 그 부분 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내가 책임질 테니 6월 수습 사실을 누구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현장에 있던 관계자들한테 그렇게 직접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사실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겠지만 어떻게 책임지겠다는 건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네요. 왜 그랬는지도 되게 궁금한데 예. 지금 김영춘 장관은 이 사람을 그냥 오늘 바로 해임을 해버렸어요. 예, 해임한다고. 보직 해임 된 거예요. 네, 보직 해임. 그렇지만 해임을 했다고 해서 이 사람이 책임을 다 안 지고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끝까지 조사를 해서 왜 그랬는지 이유가 네. 뭔지를 파헤쳐야죠. 그렇게 하겠죠. 네. 이 사람이 기존의 해수부 공무원이었다고 하면 뭐 문재인 정부를 위해서 6월 발견된 사실을 알리지 않았겠냐.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뭔가가 있는 거예요. 네. 이유가 있겠죠. 예,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그것 때문에 선체 조사를 중단한 해 만에 이런 문제만은 아닐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 난 정말 궁금해집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손목 뼈 한 점이잖아요, 지금. 그런데 이거 한 점뿐만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네. 더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해수부 전체적으로 암묵적으로 뭔가 형성되어 있는 뭔가가 있다 저는 이렇게 봐요. 이 김현태 부본부장이라는 사람이 올라온 게시물들을 보니까 503호 때부터 계속 있었던 사람이라고 하네요. 푸른나무님 말씀대로 장관만 바뀐 거예요, 해수부가. 그 실무자들은 그냥 계속 있는 것 같고. 장관들은 본인들이 장관이 되고 나면 기존에 일하던 사람들을 그 자리에 제일 잘할 테니까라고 유명하지만 어쩌면 정치권에 계시는 분들은 세월호의 의혹에 대해서 다 모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체조사위원회건 뭐건 간에 구성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이 정말로 세월호에 제기된 의혹들을 다 알고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세월호 문제는 유가족 분들이 저렇게까지 오랜 시간 동안 투쟁하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의혹들이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안일하게 알아서 잘 해주겠지라고 뭔가를 맡긴다고 하는 것 자체는 저는 굉장히 불편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대통령 입장에서도 정말 격노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런 사안이 아닌가 싶어요. 미디어 오늘 정상근 기자 출동. 네, 안녕하십니까. 예. 출동했어요. 그럼 뉴스를 쏟아부어 보세요. 네, 쏟아붓기 시작할까요? 예. 네,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이틀 뒤에 성형 시술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가 됐습니다. 의혹에 받았어요. 받았다는 의혹 수준인 것 같아요. 아직 이게 뭐 재판 결과가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재판요? 뭐 이 성형 시술한 걸 재판을 얘기해? 그러니까 뭐 특검에서 이제 그 박영수 특검 있잖아요. 예. 그 박영수 특검에서 일종의 이제 재판부에 제출한 수사 보고서에 이런 모으지를 못해요. 모으지를. 네, 애초에 중요한 모으지도 건. 못하고 네. 네, 그렇게 왜냐 모았다고 한 4개월 해도 모은 다음에 굉장히 힘들죠. 털어갖고 또 여행 가고. 네, 그렇죠. 어쨌건 뭐 다들 이렇게 힘들게 사는데, 에휴, 네, 참 국민들이 그런 국민들이 낸 세금을 아유. 이렇게 쌈짓돈 가져가듯이. 그러니까요. 가져갔습니다. 이런 사람들 이거 처벌해야 된다는 것을 정치 보복이라고 하는 사람들 누구예요? 그래서 명단 사실- 좀 얘기해 보세요. 네, 납득이 안 가죠. 뭐 예. 명단.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를 위시해서 네, 뭐 굉장히 많지 않나요? 예. 뭐 이명박 전 대통령도 네, 뭐 적폐청산이 뭐 정치 보복이다 뭐 예.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그다음 또 돈 먹은 최경환 씨. 네, 예. 그렇죠. 하여튼 굉장히 좀 많죠. 사실 한쪽에 다 몰려 있어가지고 굳이 그거를 한 명씩 꺼내 와야 되나 싶기도 하고. 예. 네. 기자가 무서운 얘기하네. 그냥 통으로 그 일망타진하자 이런 얘기네요. 아니요, 뭐 일망타진하자는 얘기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한쪽에 몰려 있다라는 뭐 그런 얘기입니다. 다스 비자금 특검 직무유기 공소시효 불과 3달 남았다? 네,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이거 드리면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당시 BBK 사건을 수사한 정호영 특검팀 있잖아요. 예. 이 정호영 특검팀이 꼬리곰탕 특검. 네, 그냥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불러가지고 예. 꼬리곰탕만 먹고 헤어졌다 이제 뭐 그건데. 그것만 보도됐죠? 네, 실제로는요.
이명박 대통령 셀카 찍고 그러고 갔어요. 아 그래요. 아 이제 뭐 대통령이 됐으니까 예. 그 가보를 좋아갖고 자기를 남겨야겠다 그런 경량하게 건가요? 찍고 박수 치면서 셀카 찍고 그랬어요. 네. 제가 다 알고 있어요. 제가 그 옆에 있었거든. 뭐 일종의 뭐 데스노트 같은 거예요. 네. 이렇게. 근데 어쨌거나 이 BBK 사건을 수사한 정호영 특검팀이 다스 비자금 120억을 발견을 했는데 덮었죠. 네, 이거를 검찰에 인수인계하지 않고 그냥 뭐 다스 원상태로 돌려놓아라 네. 이렇게만 지시를 하고 네, 그렇게 덮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혹과 관련해서 특수 직무유기 혐의가 있는데 특수 직무유기 혐의. 네, 그렇죠. 네, 세다.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의 특수직무유기에 해당한다. 뭐 그런 주장이 특가법상. 있어요. 네, 형은요? 네, 센 법이죠. 예. 형은 뭐 형은 정확히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걸 좀 영혼 있게 좀 조사를 해갖고 오세요. 왜냐면 형이 좋거든 동생보다. 네, 죄송해요, 형. 네, 그 공소시효가 10년이래요. 공소 얼마 안 남았네 이제. 그렇죠. 이제 2008년 2월이니까. 2008년 2월 21일에 그 특검에서 결과 발표를 했거든요. 그때를 계산하면 2018년 2월 21일이 됩니다. 2월 20일. 최순실 이거 보면 그러겠네. 아이고 참 큰일 났네 이거. 아이고 어떡하나. 네, 아이, 그렇죠. 참. 근데 하지만 이번에는 큰일 났네. 하여튼 국민들 입장에서 큰일이 난 거죠. 예. 뭐 이에 따라서 검찰 안팎에서 이 정호영 특검팀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예. 그 한겨레에 따르면 그 한 검사는 이 120억 다스 비자금과 관련해서는 검찰이 수사 개시를 하고도 남을 만큼 네, 여러 의혹과 단서들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예. 이거는 뭐 특가법상 그 특수직무유기에 해당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왜 검찰에서 중앙지검에서 수사를? 여기서도 정말 경로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런 사안이 아닌가 싶어요. 예. 미디어 오늘 정상근 기자 출동. 네, 안녕하십니까. 예. 출동했어요. 그럼 뉴스를 쏟아부어 보세요. 네, 쏟아붓기 시작할까요? 예. 네,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이틀 뒤에 성형 시술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가 됐습니다. 의혹에 받았어요. 받았다는 의혹 수준인 것 같아요. 아직 이게 뭐 재판 결과가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재판이요? 뭐 이 성형 시술한 걸 재판을 얘기해? 그러니까 뭐 특검에서 이제 그 박영수 특검 있잖아요. 예. 그 박영수 특검에서 일종의 이제 재판부에 제출한 수사 보고서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다는 시술을 거죠. 받았다. 네. 아, 그러니까 세월호 참사 이틀 뒤를 좀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시면은, 예. 네, 뭐 물론 실종자 가족들은 물론이고 또 국민들도 그렇죠. 엄청나게 큰 시리에 빠져 있을 때, 세수도 못할 때인데요, 이때는. 그렇죠. 아직 세수를 수백 명의 세수를 못해서 얼굴이 푸석푸석해갖고 시술을 받았나요? 글쎄요, 그 아직 수백 명의 학생들이 실종된 바로 그 상태에서 예. 시술을 받았다는 얘기인데 이게 상식적으로 믿기지 않을 정도로 충격적인 얘기이기도 하죠. 최순실이 국정농단한 건 상식적으로 더더욱 못 믿어요. 그렇죠. 뭐 예, 이미 이 뭐 정도 상식에서 갖고- 많이 이 벗어나긴 정도 갖고 했지만, 우리가 놀랄 국민들 아니에요. 이제 당연한 탄핵이 조금 늦었구나. 네, 이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게 예. 다행인지 불행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건 그렇습니다. 이게 SBS 사진 찍었는데 그 주사바늘 나온 게 이제 그 사실로 입증이 되는 거네요. 그럼. 네, 그거는 JTBC 보도였는데 네. 이제 JTBC가 그때 보도를 했던 거는 세월호 참사 당일에 시술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제 21일에 그 자국이 남아 있고, 네, 그래서 그 시술을 받기 때문에 네, 그 7시간 참사에서 동안 좀 늦었다. 7시간 동안 아무것도 못했다. 네, 바로 그런 의혹이었죠. 근데 예. 이 특검에서는 이것도 이제 증거로 활용을 하긴 했는데 이제 특검에서 본 시간은 오히려 참사가 일어난 다음 예. 이틀 뒤입니다. 근데 이 증거가 있는데 이 정황이라는 것이 이 김영재 원장과 그 부인 박채윤 씨의 행적을 특검에서 조사를 한 결과 뭐 이런 결론을 내렸다고 해요. 그러니까 김영재 원장은 2016년 4월 18일에 그 청와대 인근 커피 전문점에서 네, 커피값을 자신의 카드로 계산한 정황이 있고요. 그 커피값 결제를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청와대 관계자를 만나서 함께 청와대로 이동했다. 네, 이게 이제 특검에서 밝혀낸 것입니다. 그리고 아하. 이틀 뒤인 20일에는 그 박채윤 씨의 휴대전화 위치 기록에 청와대가 있었다고 해요. 예. 그래서 특검에서는 18일에는 시술을 하고 그다음에 20일에는 그 부인인 박채윤 씨와 함께 김영재 원장이 들어가서 일종의 그 시술이 잘 됐나, 예. 뭐 그거를 이제 검사하러 들어간 거 아니었나라는 치료. 거죠. 수술 후 뒷치료. 네, 그렇습니다. 어쨌건 그렇게 된 것 같다라는 건데, 그래서 뭐 그것뿐만 아니라 또 하나 좀 정황이 또 있거든요. 예. 그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4월 16일부터 무려 9일 동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외부 일정이 없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외부가 아니더라도 그 공식 일정으로 잡아놓은 게 고작 4건뿐이었다는데, 바탕으로 그럼 그 가치 실현을 하기 위한 이른바 공정방송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건 구성원들에게 다양한 의견들을 소통할 수 있게끔 해주는 통로를
열어주고 그것을 예. 발휘할 수 있는 예. 어떤 근로적, 노동적 조건을 만들어주는 거라면은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실 만한 분으로 오는 거를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죠. 언론계 주변에서는 MBC 출신이고 지금 JTBC 보도부문 사장으로 있는 손석희 사장이 MBC 사장으로 오는 거 아니냐 이런 소문들이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저도 뭐 그런 소문들은 들었는데 그거는 뭐 저희도 관찰자 중에 한 명이지 저희가 아하. 뭐 어떻게 그거에 대해서 의견을 뭐 그럴까라고 뭐 그럴까 아닐까 뭐 저희들끼리 그 정도 얘기만 하지 뭐 저희가 지금 답을 드리기는 어려운 입장이겠죠. 만약 온다면 환영이십니까? 저 개인적인 질문을 한다면은 저는 손석희 선배를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선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켜보죠.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네. 네, MBC의 왕종명 네, 기자협회장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그 주총도 다 통과했다죠? 네, 한 5시 47분에 주총에서 의결됐다는 소식을 저도 전해드렸습니다. 네, 그 소식 듣고 첫 느낌이 어떠셨어요? 저희끼리 모여 있다가 역시 그 박문진 의결 이후로 다시 한번 환호성이 터져 나왔죠. 네. 김장겸 전 사장은 입장문을 냈는데요. 이렇게 네. 했네요. 권력으로부터 MBC의 독립을 끝까지 지켜내지 못해서 송구하다. 앞으로 권력의 공영방송 장악과 언론 탄압은 더욱 심해질 것이다. 이런 입장문을 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저희가 반복적으로 입장 표명은 했고요. 그 분의 주장이 그 일말의 어떤 대꾸의 가치도 없다는 거는 입장 표명을 여러 번 했는데 이분이 계속 좀 반복적으로 그 대입시키는 것이 2008년도에 정현주 KBS 사장이 해임됐던 것을 자기가 지금 정권에 의해서 해임되는 것을 대입시켜서 계속 언론 장악의 피해자라고 주장들을 하거든요. 예. 근데 결정적으로 다른 건 두 가지입니다. 2008년도에 정현주 KBS 사장이 해임됐을 때의 KBS의 그 상황을 보면은 KBS의 위상이 어쩌면 그 당시가 절정기를 맞을 때였거든요. 네. 보도가 탐사 보도를 필치로 해서 굉장히 KBS의 보도가 굉장히 무르익은 시절이었고 예. 두 번째는 내부 구성원들 사이에서 이 정현주 사장에 대한 퇴진 요구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 워낙 회사의 어떤 위상이나 이런 것들이 탄탄하던 때였는데 다만 당시여서는 뭐 저희가 공범자라는 영화를 통해서도 한번 보셨겠지만은 정권 차원에서는 굉장히 껄끄러웠던 사장이었던 거겠죠. 예. 근데 지금 김장겸 현 회장이 해임됐을 때의 KBS의 그 상황을 보면은 KBS의 위상이 어쩌면 그 당시가 절정기를 맞을 때였거든요. 네. 보도가 탐사 보도를 필치로 해서 굉장히 KBS의 보도가 굉장히 무르익은 시절이었고 예. 두 번째는 내부 구성원들 사이에서 이 정현주 사장에 대한 퇴진 요구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 워낙 회사의 어떤 위상이나 이런 것들이 탄탄하던 때였는데 다만 당시여서는 뭐 저희가 공범자라는 영화를 통해서도 한번 보셨겠지만은 정권 차원에서는 굉장히 껄끄러웠던 사장이었던 거겠죠. 예. 근데 지금 김장겸 전 사장이 자리하고 있던 MBC는 정반대 상황입니다. MBC는 어떤 뭐 신뢰도나 공정성 지수에서 뭐 최근 한 7년 동안 계속 최하위를 기록하는 엉망인 방송이 돼버렸고 예. 또 저희가 파업을 앞두고서 실시했던 내부 구성원들을 상대로 한 퇴진 요구에 대해서 이게 뭐 조합원이든 비조합원인지를 떠나가지고 임원들을 뺀 전 구성원을 상대로 물었을 때 95% 정도가 김장겸 당시 사장은 퇴진해야 된다. 미래를 위해서. 예. 정반대 상황이었던 거죠. 예. 그러니까 이분이 무슨 언론 장악의 피해자라고 계속 주장하는 거는 저희로서는 궤변으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왜 이런다고 보세요, 그러면? 글쎄요. 앞으로 이분이 해임되고 나서의 행보가 그걸 증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분이 어떤 길을 걸으려 하는 건지. 예. 뭐 저희들 내부 구성원들은 이분이 뭐 다른 뜻이 있다는 그런 속내를 읽을 수는 있지만은 뭐 어떤 뜻이요? 공개적으로 글쎄요 일단은 뭐 언론 장악의 피해자라는 어떤 자기 상품화가 된다면은 예. 이거를 바탕으로 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를테면 뭐 정치권으로 진입하기 위한 예. 뭐 이런 얘기들을 구성원들끼리 하고 있는데 이거는 앞으로
지켜봐야 되겠죠. 이분이 앞으로 어떤 활동들을 할지를 보면은 알겠습니다. 이분이, 예. 조금 아까 왕정명 기자가 엉망이라는 단어까지 쓰셨는데 그러니까 김장겸 전 사장은 그 엉망인 상태가 MBC의 독립 상태라고 보나 보죠? 이분의 궤적을 보면요. 지난 7년 동안의 궤적을 보면은 저희 MBC의 어떤 보도의 위상이 추락하는 방향과 이분의 자리가 올라가는 방향은 정반대입니다. 이분이 그 위로 올라갈수록 아하. MBC 뉴스의 위상은 추락했습니다. 예. 이분이 저희가 2012년도에 171일 파업을 할 때에 파업에 어떤 빌미를 줬던 보도의 문제점. 이분이 당시 정치부장이었고요. 네. 그리고 이 이후로 재판부에 제출한 수사 보고서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다는 시수를 거죠. 받았다. 네. 그러니까 세월호 참사 이틀 뒤를 좀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시면은, 예. 네, 뭐 물론 실종자 가족들은 물론이고 또 국민들도 그렇죠. 엄청나게 큰 시리에 빠져 있을 때, 세수도 못할 때인데요, 이때는. 그렇죠. 아직 수백 명의 세수를 못해서 얼굴이 푸석푸석해갖고 시수를 받았나요? 글쎄요. 그 아직 수백 명의 학생들이 실종된 바로 그 상태에서 예. 시술을 받았다는 얘기인데 이게 상식적으로 믿기지 않을 정도로 충격적인 얘기이기도 하죠. 최순실이 국정농단한 건 상식적으로 더더욱 못 믿어요. 그렇죠. 뭐 예, 이미 이 뭐 정도 상식에서 갖고- 많이 이 벗어나긴 정도 갖고 했지만, 우리가 놀랄 국민들 아니에요. 이제 당연한 탄핵이 조금 늦었구나. 네. 이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게 예. 다행인지 불행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게 SBS 사진 찍었는데 그 주사바늘 나온 게 이제 그 사실로 입증이 되는 거네요. 그럼. 네, 그거는 JTBC 보도였는데 네. 이제 JTBC가 그때 보도를 했던 거는 세월호 참사 당일에 시술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제 21일에 그 자국이 남아 있고, 네, 그래서 그 시술을 받기 때문에 네, 그 7시간 참사에서 동안 좀 늦었다. 7시간 동안 아무것도 못했다. 네, 바로 그런 의혹이었죠. 근데 예. 이 특검에서는 이것도 이제 증거로 활용을 하긴 했는데 이제 특검에서 본 시간은 오히려 참사가 일어난 다음 예. 이틀 뒤입니다. 근데 이 증거가 있는데 이 정황이라는 것이 이 김영재 원장과 그 부인 박채윤 씨의 행적을 특검에서 조사를 한 결과 뭐 이런 결론을 내렸다고 해요. 그러니까 김영재 원장은 2016년 4월 18일에 그 청와대 인근 커피 전문점에서 네, 커피값을 자신의 카드로 계산한 정황이 있고요. 그 커피값 결제를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청와대 관계자를 만나서 함께 청와대로 이동했다. 네, 이게 이제 특검에서 밝혀낸 것입니다. 그리고 아하. 이틀 뒤인 20일에는 그 박채윤 씨의 휴대전화 위치 기록에 청와대가 있었다고 해요. 예. 그래서 특검에서는 18일에는 시술을 하고 그다음에 20일에는 그 부인인 박채윤 씨와 함께 김영재 원장이 들어가서 일종의 그 시술이 잘 됐나, 예. 뭐 그거를 이제 검사하러 들어간 거 아니었나라는 치료. 거죠. 수술 후 뒷치료. 네, 그렇습니다. 어쨌건 그렇게 된 것 같다라는 건데, 그래서 뭐 그것뿐만 아니라 또 하나 좀 정황이 또 있거든요. 예. 그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4월 16일부터 무려 9일 동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외부 일정이 없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외부가 아니더라도 그 공식 일정으로 잡아놓은 게 고작 4건뿐이었다는데, 그나마 또 이 4건 중에서 2건이 세월호 참사 이후에 부랴부랴 잡은 일정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는 의도적으로 공식 일정을 축소를 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네, 4월 16일부터 9일이니까 네, 4월 24일까지. 예. 네, 그 축소가 기간 아니라 동안에 일정 자체를 아예 없애버렸네요. 그렇죠. 이때는 일정이 보통 없었다는 거죠. 수술하고 붓기 때문에 한 일주일 정도. 네, 그래서 시술한 자국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예. 네, 그렇게 하지 않았나 뭐 그런 얘기입니다. 또 어쨌건 세월호 참사가